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부터 이제 그 언어편 들어가요. 언어편. 매번 제시문 주는 형태로 푸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라고 했을 때 요즘에 문법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최근의 교육 과정에서는 문법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언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얘기하면 문법이고요. 이게 옛날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특별히 어떤 내용을 주지 않고요. 그냥 돌직구로 외워서 풀어야 됐던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외워서 푸는 문제였는데 이제 출제기 좀 바뀌고 실제로 올해 국가직 지방직이 시험 나온 거 보면 문법적인 내용들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우리 왜 고등학교 때 수능의 언어 문제처럼 일정하게 제시문을 주고 나서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거 과제하실 때도요.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내용 확인하면서 해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되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용어들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올해 국가직에 2025년 국가직이 나온 거 보면 어근과 접사, 그다음에 직접 구성 성분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어근이 뭐고 접사가 뭐고 이런 개념들을 다시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문법 용어들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언어에 관련된 제시문을 주고 나서요. 그 내용을 적용하는 건데 다만 이제 우리가 뭐 암기에 엄청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기본 개념은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용어에 대한 기본 개념. 그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들을 미리 정리해 주면 그런 문제를 풀 때 물론 제시문을 아예 안 읽고 풀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암기는 안 할 거기 때문에. 근데 빠르게 읽고 빠르게 이해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 투자해서 정리는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2025년 국가직 9급에서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가 언어 문제였어요. 그죠? 45에서 50 사이 정도.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표준 우리 그 국가직 기준으로 14번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표준 발음법의 원리를 주고 나서 그거 적용하는 거 찾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아무리 제시문이 나와도요. 기본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제시문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표준 발음의 기본적인 원리 몇 가지 알고 있었다면은 제시문 빠르게 읽고 그냥 발음 잘못하고 있는 거 잡아냈으면 끝나는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어를 예전처럼 암기하듯이 깊이 뭐 논란까지 따지면서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제시문을 봤을 때 빨리빨리 이해하고 문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학습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학습하시면 돼요. 다만 기본적인 개념은 명확하게 잡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 부분에서 문제화가 되는 게 어떤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목차 잠깐 보시면 그죠? 전체 유형이 몇 개로 나와 있어요? 50개 나와 있습니다. 그죠? 50개 나와 있고 선생님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는 문법만 막 70시간씩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따진다면은 그렇게 내용이 많은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 제시문이 주어지는 문법 문제가 세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 세 문제 맞히기 위해서 이 정도 학습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 게다가 또 한국어 문법이기 때문에 뭐 아주 낯설거나 아주 어렵지는 않을 거고 다만 우리가 배운 지 시일이 좀 오래 지났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배우고 안 배웠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데서 좀 익숙하게 만들고 개념 빨리빨리 습득하는 게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꾸준히 복습해 주시고요. 문제는 이 단계에서는 많이 넣지 않았고요. 문제 자체는 예전 공무원 시험 문제로 쭉 넣어놨는데 풀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앞 내용 점검하면서 풀 수 있으면 돼요. 그죠? 앞 내용 점검하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언어와 국어, 형태론, 통사론, 그다음에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관련된 거,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뭐 올바른 국어 생활, 그다음에 뭐 옛말의 문법, 어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작년하고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살짝 추가한 것도 있고요. 분량 자체가 늘지는 않았고요. 자, 먼저 한번 보죠. 그러면 우리 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2페이지 보시면 자, 출제 키워드 1 해가지고요. 언어와 국어라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언어의 특성과 한국어의 특성 같은 것들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특히 여기서
언어의 특성이라고 했을 때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분절성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나오냐면 제시문의 언어의 특성과 관련된 언어의 특성을 설명해주는 제시문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지에 여러 사례를 주고 나서요. 여기서 나타나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언어의 특성들이 무엇인가라는 거 그런 것들을 묻는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이 내용이 언제 나왔어요? 올해 국가직에 나왔죠. 그죠? 국가직의 표준 발음법과 더불어서 이런 언어의 특성을 활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알고는 계셔야 하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건 각각의 특성이 뭔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하고 연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사례 연결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번에 그러면 자의성이라는 거 보고 자의성. 우리 일반적으로 자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로 많이 쓰는 거예요? 자의적이다 그러면 일정한 규칙이 없다. 좀 제 멋대로인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언어의 의미, 즉 의미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용이죠. 그래서 언어의 의미, 내용과 그 다음에 언어를 나타내는 형식, 형식이라면 음성이나 문자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형식들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우리 왜 필연적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건데 생각해보면 언어에서 특정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형식들을 보면 꼭 그런 형식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언어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선 한 가지로 정해진 형식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같은 의미를 나타내더라도 언어 형식이 다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라권마다도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언어권마다 다를 거고 한 나라의 언어 안에서도 우리나라 말만 보더라도 표준어와 방언 사이에서요.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데 형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의미와 형식 간의 결합이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꼭 그렇게 나타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말로는 연필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나무 깎아서 중간에 구멍 뚫어서 흑연 넣은 필기 도구를 우리는 연필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는 펜슬 그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데 한국어로는 연필, 영어로는 뭡니까? 펜슬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자의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이런 거예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데 우리는 형식 어떻게 써요? 집이라고 쓰고 영어에서는 뭡니까? 하우스, 중국어에서는 뭡니까? 지하, 집 가짜를 발음하는 건데 그죠?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의성의 사례는 어렵지 않죠.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언어 형식이 다양하다는 것은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의성하고 연결할 수 있으면 돼요. 쉬운 개념이기는 한데 올해 국가직 문제 출제가 된 개념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표준어와 방언 사이에서도 나타난다고 했죠. 이런 자의성이. 그래서 제가 맨날 우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부추죠. 부추. 그죠? 그래서 표준어로는 그죠? 이제 여러분들 세뇌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것만 봐도 뭐가 떠오릅니까? 부추가 떠오를 겁니다. 그죠? 근데 표준어로는 부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지역에 따라서 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부 지역 방언에서는 뭐라고 부르기도 해요. 정구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데 표준어와 방언의 형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 역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자의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사회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 기본적으로 의미와 형식이 결합할 때는 자의성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결합한 다음에 소통을 하려면 모두 이것을 뭐로 부르기로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추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의성이라는 것은 의미와 형식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언어로 사람들끼리 소통을 할 때 나타나는 특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성이 되는 겁니다. 별건 아니고요. 소통을 위해서 약속된 의사전달 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는 이런 형식으로 나타낸다라는 약속을 했다라는 게 사회성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실제 사례를 생각해보면 만약에 소통을 할 때 한 언어권에서 약속된 언어 형식을 쓰지 않으면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당연한 얘기죠. 미국 식당에서 한국어로 주문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왜요? 미국에서는 뭐 써야 되니까? 영어 써야 되니까. 그죠? 물론 이제 뭐 아주 특별한 경우도 있겠죠. 거기 있는 직원이 뭐 한국 생활을 오래 해서 한국어 아는 특별한 케이스를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상정하고 문제를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그 뭐지? 누가 한 유명 개그맨이 토크쇼 하는 거 들어보니까 영어 잘 못해도 된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미국에 입국하실 때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입국할 때 뭐라고 하죠? 입국 심사? 뭐 인터뷰 같은 거 한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봤더니 막 앞에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막 이러니까 결국에는 한국어 할 줄 아는 직원을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사회성이라는 그런 거고요. 교재 2페이지 펴시면 돼요. 창조성이라는 개념은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창조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한정된 말소리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아니면 한정된 단어로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은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말 배우는 과정 보면 이런 창조성이 드러나는데 몇몇 개 단어들을 따로따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어들을 조합해가지고요.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이 달린다 이런 것들 배운 아이는 뭐 말자리에 뭐 넣어가지고요. 개 넣어서 개가 달린다 이렇게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제가 어린아이들 욕 배우는 과정으로도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를테면은 배우죠. 유치원생 정도 되면 어린 짐승은 새끼라고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은 개미 같은 거 키우다가 개미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면 그죠? 죽는다라는 말도 배우죠. 그리고 살면서 어느 순간인가는 이 말을 배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감추고 가리려고 해봐도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이들 다 배우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그죠? 근데 애가 친구라고 어울리다가 이 단어를 배운 상황은 다 다른데 친구가 좀 자기한테 못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나오죠. 그죠? 순식간에 이렇게 따로따로 배운 단어들을 조합해가지고요. 우리의 마음속으로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띡띡띡 해가지고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창조성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개념하고 사례만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역사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재밌죠? 우리 왜 모든 학문에서 역사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한다는 거? 달라진다는 거, 그죠? 그런 거.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 그런 것들 역사성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말이라는 것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생성되거나 아니면은 있던 말의 의미나 형식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있던 말이 뭐 되기도 해요? 사라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역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역사성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세부적인 의미나 형식이 달라지는 양상을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뭐 최근의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올 만한 부분은 아니고요. 자, 한번 봅시다. 뭐 시간이 흐르면서 없던 말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빅데이터나 핀테크, 조선시대에는 없던 말이었을 겁니다. 그죠? 이 줄임말 같은 것도 새롭게 생성된 말 아닙니까? 그죠? 자만추 이런 거. 그죠? 뭐였지 그게? 자연스러운 만남 주고 맞아요. 그죠? 자만추. 난 말 줄여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죠? 그냥 이제 꼰대가 되어 가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난 그것도 싫어. 비냉, 물냉도 싫어요. 그죠? 비빔냉면, 물냉면 정확히 발음해 주기를 바라는 타입입니다. 그죠?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그죠? 뭐 비냉 하나, 물냉 하나요보다는 비빔냉면 하나, 물냉면 하나요가 저는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변화하는 거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의미나 형식이 변화한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가
의미가 변하는 경우인데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주면 좀 좋기는 합니다. 이 놈 같은 경우는요. 그죠? 요즘에는 남자의 낮춤말로 쓰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일반적인 그냥 사람을 나타내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 이런 전차로 어리석은 백성이 제 뜻을 실업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이런 말들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놈이 아니라 사람이 많으니라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우리 교재에 쓰여 있듯이. 그래서 원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뭐로 쓰여요? 사람의 낮춤말, 남자의 낮춤말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변화 양상을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변화 양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미를 나타내는 범주가 넓어졌는지 아니면 범주가 줄었는지 아니면 뜻 자체가 1대1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람 전체를 나타내다가 그죠? 사람의 낮춤말, 남자의 낮춤말로 줄었으니까 의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축소된 거죠. 그죠? 왜 어리다 같은 경우도 훈민정음 서문에 나오는 건데 그죠? 어린 백성이라고 했을 때 그죠? 이거는 어리석은이라는 의미였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린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나이가 적다. 그죠?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의미 범주가 달라진 게 아니고요. 뜻 자체가 아예 1대1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미가 이동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죠? 선생님, 이런 암기적인 건 안 나오니까 굳이 이렇게 확인할 필요 있나요?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 언어 문제는 이제 철저하게 그 어떤 공무원 7급, 5급 이런 공무원 교육보다는 학교 교육 과정을 따라가는 양상이 강하게 드러나는데 이렇게 의미가 변화하는 것들이 최근에 어떻게 나타났냐면 우리가 수능을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문제 계속 봐야 되잖아요. 트렌드를 봐야 되니까. 얼마 전에 본 2026학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대학 갈 애들이 이번 달 9월에 모의 수능을 봤었단 말이죠. 모의 평가를 봤는데 그 언어 문제, 문법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이런 단어들이 쓰인 옛날 표기와 현대어 풀이를 나란히 보여준 다음에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나라는 걸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요. 단순 암기가 아니라 분석형으로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쓰인 형태와 현대어로 쓰이는 형태를 나란히 놓으면 의미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추론하는 문제로 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볍게 짚어두기는 하셔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암기시키지는 않는데 모든 영역을 문제화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제한된 분량 안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가볍게 잡아두시고요. 자, 의미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형태가 바뀌기도 해요. 오늘날에는 바다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또 발알이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바뀌기도 한다. 지금 언어의 어떤 특성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역사성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있던 말이 사라지기도 하죠. 그죠? 지금 보면 이게 뭐예요? 천이고 이건 뭡니까? 강. 그죠? 다음 주 일요일에 오는 사람이죠. 반딧불 부는 사람 한가람 아닙니까? 그 사람 오잖아요. 축제 때. 예, 한가람. 그 사람 이름이 한가람이에요. 그죠? 한가람. 나 그 반딧불 노래 듣다가 그냥 막 알고 들은 게 아니라 그 한때 막 사람들이 그 노래 되게 집중했었잖아요. 원래는 옛날에 그 다른 그 인디 밴드 같은 사람들이 부르던 건데 그냥 차 타고 가다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갓길에 차 대고 울었잖아. 그죠? 가사 듣는데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가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갓길에 차 대고서는 그죠? 운전석에 기대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가 한 4시간 19분 정도 지나서 겨우 일어나서 거짓말입니다. 암만 그래도 집에 가야죠. 무슨 4시간 19분 동안 울겠어요. 그래서 잠깐 운전을 멈추고 좀 눈물 흘리다 갔었어요. 이거 강이고요. 이건 뭡니까? 산이죠. 근데 원래는 지문, 가람, 매 같은 것들이 다 순우리말, 고유어였었는데 지금은 이런 말 자체 써요? 안 써요? 안 쓰고요. 순우리말, 고유어 대신에 천이나 강이나 그다음에 매, 산의 산 같은 한자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던 말이 사라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언어의 무슨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5번의 분절성. 얘는 좀 엄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분절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분절. 나뉜다, 쪼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언어 역시 그죠? 나뉘고 쪼갤 수 있다라는 건데 쪼개진다는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 언어는 물리적으로 연속된 실체를 나누고 쪼개어서 즉 분절해서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확 와닿지는 않을 텐데요. 크게 이 쪼개진다는 분절성은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태의 분절성은 뭐냐면 큰 언어 형태를 조금 더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 문장을 더 작게 끊으면 뭐가 돼요? 단어가 되고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단어 역시 더 쪼개면 작은 단위로 쪼개면 의미의 최소 단위인 형태소로 나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형태소 같은 경우는 자음과 모음이라는 구성 요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음, 모음 이렇게 더 작게 쪼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언어를 형태적으로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나뉜 단위를 조합해서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태 분절성이라는 것은 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냐면, 그죠? 뭐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창조성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뉜 단위를 조합해서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술게임 할 때도 이런 분절성을 활용한 술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초성게임, 훈민정음이라고 하나요? 훈민정음이야, 초성게임이야. 훈민정음. 그래서 이렇게 그 초성에 두 글자 자음 준 다음에 거기 그걸로 시작하는 단어들 쭉 대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까지 못 되면 원샷하고 그 사람이 초성 또 두 개 제시하고 이런 거 그런 거 하죠. 아직도 합니까? 하나?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도 아직도 합니까?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이런 거 안 합니까 이제? 주변에 우리는 이제 저는 확실히 그럴 나이는 아니고 그죠? 우리는 하면은 되게 이상해 보이고 하기는 다들 공부하느라 술 마실 틈이 없죠. 그죠? 술 마실 틈이 없죠. 나도 주량이 줄어가지고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이제 그 10,000원에 4캔 하는 거 사서 한 캔 마시면 끝이에요. 안 들어가. 그죠? 희한하더라고요. 원래는 그 한참 마실 때는 막 2개도 마시고 4개도 마시고 그랬는데 이제 한 캔 마시면 끝입니다. 그죠? 더 마시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몸에서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고 대신 이제 술 들어갈 자리에 뭔가 밥 같은 걸 먹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의미의 분절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자, 의미의 분절성은 뭐냐면 요거는 좀 개념을 잘 이해해 봐야 되는데 이런 거죠. 언어는 의미의 분절성 먼저 볼게요. 외부 세계를 반영할 때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접하는 세계들은요. 모든 게 딱딱 남인 세계가 아닌데 근데 그런 세계의 모습을 말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특정 부분을 끊어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모든 어휘에서 의미의 분절성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얘는 예를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봐보세요. 보통 한국어에서는 무지개 색깔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개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했을 때 각 색깔의 경계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그 경계의 미세한 변화까지 모두 나타내려다 보면 언어 구성이 너무나 복잡해지죠. 그죠? 그거 정확하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긴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무지개 색깔 보이는 건 가시광선 영역이니까 가시광선 파장 몇부터 몇까지는 붉은색 명도 몇, 채도 몇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는 있을 텐데 그러면 너무나 비효율적이니까 그래서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딱 7개로 끊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 무지개색은 쭉 이어져 있지만 언어로 효율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끊어서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의미의 분절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지개 색깔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시간 표현 같은 거. 그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몇 시야라고 물었을 때 현재 확인되는 한 부분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딱 끊어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의미의 분절성이 되고요. 다만 이제 형태 분절성 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잠깐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형태상으로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조합할 수 있다. 창조성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면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어떤 사례가 나왔을 때 걔를 뭐로 보거나 뭐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분절성으로 보거나 혹은 뭐 창조성으로 볼 수 있다는 건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선생님, 이게 답에 분절성과 창조성이 다 있으면 어떡하나요? 라는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당연히 문제는 합리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이런 거예요. 분절성으로 접근해야 되는 경우는 나누고 쪼갠다라는 특성이 나오면 그래서 나누고 쪼갤 수 있기 때문에 남인 작은 단위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나누고 쪼갠다라는 말로부터 출발하면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분절성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누고 쪼갠다는 얘기 없이 그냥 단순히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때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창조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이미 예전에 출제된 문제들에서 언어와 관련된 문제들에서 이런 식으로 방향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헷갈릴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죠? 나누고 쪼갠다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파악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 기준은 살짝 잡아두시고요. 자, 개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다 여러분들 푸셨죠? 그죠? 푸셨을 거고요. 자, 보죠. 지금 보니까 규칙성, 역사성, 창조성, 사회성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당연히 이거는 말 그대로 아니겠어요? 그죠? 특별히 잡을 필요도 없는 건데 언어에서 얘기하는 규칙성, 법칙성이라면은 언어에 적용되는 일정한 뭐가 있다. 규칙과 법칙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적인 뜻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바로 한번 연결을 해보죠. 보니까 방송은 석방에서 보도로 의미가 변화였다라는 그러면 뭡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 무슨 성 보여주는 겁니까? 역사성. 그죠? 그 다음에 나 보니까 보세요. 밥이라는 의미의 말소리 밥을 내 마음대로 법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소통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형식을 바꿨더니 이건 뭐예요? 사회성이죠. 그죠? 약속되지 않은 형식을 썼더니 소통할 수가 없더라. 이런 것들. 그죠? 약속과 소통의 개념은 사회성이고요. 그 다음에 다는 보니까요. 종이가 찢어졌어 라는 말을 배운 아이는 책이 찢어졌어 라는 보세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낸다. 이건 뭐겠어요? 창조성이죠. 당연히 여기서는 다 자체에서는 나누고 쪼갠다는 게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분절성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창조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 한번 보면 오늘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한국어에서는 오늘, 그죠? 영어에서는 today라고 한다. 같은 뜻을 나타내는 형식이 언어권마다 다르다. 그러면 의미와 형식의 결합이 필연적이지 않다. 뭐 보여주는 겁니까? 자의성. 우리가 배웠던 개념으로. 그죠? 올해 국가직 시험에서는 물론 이런 성격을 제시문으로 다 주고 나서 선택지에서 부합하는 사례 찾는 게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면 이미 다 분석했으니까 잘못 짝지어진 거 뭐가 되는 겁니까? 4번이죠. 그죠? 자, 라는 규칙성이 아니라 언어의 일정한 규칙이나 이를테면 문법이 적용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의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볍게 연결해 보시고요. 의외로 올해 국가직에서 언어의 성격은 우리가 배웠을 때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어려울 거 없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의외로 그 문제를 틀린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률이 엄청 떨어지진 않았는데 내용의 난도에 비해서 생각보다 틀린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심지어 그거 하나만 틀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쉽다고 그냥 얼렁뚱땅 정리하고 넘어갔더니 막상 문제 풀 때 헷갈렸던 거죠. 나머지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 다 맞히고 그거 하나만 틀린 분도 계시고요. 요즘에 속속이 이제 그 시험 소식, 학교 소식 들어오는데 다행히 이제 그 국어는 뭐 국가직이 안 된 친구도 선생님 국어는 100점 맞았어요.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결과가 최종적으로 다 좋아야 되기는 하는데, 그죠? 그래서 뭐 국어야 뭐 하던 대로 하세요. 뭐 국어는 점수를 확보하니까 그 점수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시험까지는 그럴 겁니다. 그리고 내후년이 문제예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죠? 내후년은 어떻게 바뀌어요?
그렇죠. 5문제씩 추가돼서 한국사 빠지고 국어, 영어, 전공 과목 2개, 행정법, 행정학이 25문제씩 그죠? 4과목만 나오게 되는데 이 5문제씩 늘어난다라는 거 특히 국어는 5문제 늘어난다고 해서 배워야 되는 개념 범주가 늘지는 않는데 그 들어가는 5문제가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죠? 게다가 행정법, 행정학에서 5문제 더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나오는 디테일한 내용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야 뭐 내년에 끝날 거니까 내년까지는 국어는요 점수 확보하기 굉장히 무난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죠. 2번째고요. 문제화되는 부분에 초점 맞춰서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에서는요 언어 전반적인 특성보다는 한국어의 특성들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담화론, 어휘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특히 물론 우리가 한국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의 특징이 뭔지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다만 시험에 나올 때는 그런 특성들이 어떻게 문법적인 용어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용어는 알고 계셔야 하는 거죠. 그죠? 요거 범주는 살짝 말씀드릴게요. 의문론이라는 것은 뭘 다루는 범주냐면 말소리, 발음이죠. 말소리와 그 다음에 뭐 시험에서 의문론이 뭐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기 때문에 어떤 범주를 다루는 건가는 말씀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국어 문법에서 의문론이라고 하게 되면 말소리, 자음과 모음의 구성, 분류, 그 다음에 의문 변동, 발음할 때 소리가 달라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루는 영역을 의문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형태로는요 단어를 다루는 거예요. 단어. 그래서 단어 단위에서 의미의 최소 부분이 되는 형태소라든가, 그 다음에 단어 우리 왜 품사 구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명사, 대명사 이런 거 구분하는 거,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단어의 형성 방식. 그죠? 이거 지방직에 나온 거기도 하죠. 그죠? 어근과 접사 가지고 분석하는 거. 그죠? 그래서 국가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근과 접사 이런 것들이 다 형태론에서 다르게 되는 거고요. 통사론이라는 것은 문장 단위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에서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을 통사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담화론이라는 것은 대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즉 실제 이야기를 할 때 대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루는 것을 담화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면 실제 대화할 때 이, 그, 저 같은 지시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특정 대화 상황에서 그러한 지시 표현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어떤 대상을 가리키고 대화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런 것들. 물론 난도 자체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쉽기는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휘에 대한 것들. 이거 이번에 지방직에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 그 시험 보신 분들은 조금 지방직에서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로 쓰이는 경우 하고, 그 다음에 동음, 이어 이런 것들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어휘에 관련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 시험 봤던 문제를 기억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내용들을 다룬다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나중에 어차피 다 끝나고 나면 우리 그 이번 단계 다음이 뭐예요, 이제? 기출문제 들어가죠. 적기. 그러니까 괜찮은 문제들만 모아서, 그래서 그때 뭐 예시 문제 1, 2차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직 지방직 문제로 다시 한번 풀게 될 거고, 비슷한 과거 문제 쭉 풀게 될 거니까 그냥 이런 범주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한번 보세요. 일단 이게 뭐 이 영역 자체가 어디에 들어가는가를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문법에서 다루는 범주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국어의 특성으로 이런 게 있어요.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해가지고요. 요 말 자체는 삼지, 세 갈래로 서로 관련되는 무리,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한국어 의문에서요, 일부 자음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 짝은 한국인이라면 되게 잘 잡죠. 그죠? 이렇게 이제 평범하게 발음되는 소리를 우리가 무슨 소리라고 해요? 예사 소리. 그 다음에 쌍기역처럼 강하게 발음되는 소리를 뭐라고 해요? 된 소리. 그죠? 그 다음에
키읔처럼 크고 거칠게 발음되는 소리를 뭐라고 해요? 거센 소리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어의 자음 중에서 이렇게 의문의 대립, 이때 의문의 대립이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정리해두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짝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 자음 중에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짝을 이루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삼지라는 게 요거 세 갈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세 갈래로 관련되는 그룹들이 발견이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이런 짝을 이루는 그룹들이 존재한다. 예전에는 의문의 대립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로도 했었는데요. 여전히 쓰이는 말이기도 하니까 가볍게 짚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다만 이제 요게 전체 자음에서 나타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시옷 같은 경우는 삼지적 상관속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옷의 짝을 이루는 그죠? 된소리가 뭐가 있기는 해요. 쌍시옷이 있기는 한데 얘는 뭐의 짝이 없어요? 거센 소리의 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삼지적 상관속을 이루는 초성들이 자음들이 일부 있다라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번에 끝소리의 제약이라는 거. 용어 그대로 보세요. 끝소리는 한 단어 발음할 때 어디에서 나는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받침, 종성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받침에서 발음되는 소리가 끝소리인데 받침 쪽에서 거기에 뭐가 있다? 제약이 있다 그러면 받침 쪽에서 발음될 수 있는 소리가 제약 몇 개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오늘 우리가 나가기는 할 텐데 한국어 단어에서요. 받침에서 실제로 발음될 수 있는 소리는 7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7가지 우리가 보통 어떻게 묶어서 외우나요? 7가지? 가느다란 뭡니까? 물방울 이렇게 해서 그죠? 뭐 옛날부터 이게 그 옛날에 뭐 비상교육인가 거기서 만든 문장이에요. 그래서 뭐 편안한 문장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우기는 하죠. 그래서 실제 끝소리 받침에서 발음될 수 있는 게 가느다란 물방울 7개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아닐 때는 이 소리 중에 하나로 바뀌거나 아니면은 자음이 2개일 때는 하나만 남고 그죠? 하나는 탈락하는 양상이 보이는 거죠. 보세요. 되게 단순한 게 우리가 규칙을 몰라도 이런 단어 충분히 발음하죠. 지금 표기 자체는 뭐하고 뭐로 되어 있어요? 기역과 시옷 2가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발음할 때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그죠? 설마 그러지는 않잖아요? 넋. 그죠? 이렇게 발음하시는 않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뭡니까 그러면? 그죠?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로 발음되기 때문에 시옷 빠지고 뭐로 발음하는 거예요? 기역으로 발음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끝소리의 제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용어가 좀 재미있죠. 그죠? 뭐예요? 교차거. 그 다음에 뭐? 첨가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한국어 단어에서, 그죠? 한국어 단어에서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는요, 뭔가를 덧붙이거나 첨가해서 집어넣어서 그죠?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별건 아니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왜 영수가 밥을 먹었다. 어려운 문장 아니죠. 근데 지금 영수 다음에 가라는 조사를 붙여서 영수가 먹는 행위의 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체임을 나타내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밥 다음에 어떤 조사를 붙여서요? 을이라는 조사를 붙여가지고요. 먹는 대상이 뭐라는 거? 밥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 같은 경우를 무슨격 조사라고 불러요? 주격 조사. 을 같은 거 무슨격 조사라고 불러요? 목적격 조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먹다라는 단어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엇이라는 거 집어넣어가지고요. 이 먹는 행위가 시제상 언제였음을 드러내주는 겁니까? 과거였음을 드러내주는 거죠. 우리가 이때 붙는 엇 같은 것들을 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한국어에서는요. 그죠? 이러한 조사나 어미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덧붙이거나 사이에 집어넣어서 여러 문법적인 의미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특성을 지닌 것을 교차거, 붙인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첨가, 뭔가를 첨가한다는 거죠.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주어 목적어의 생략. 앞부분은 되게 무난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대화 상황에서 문장 구성할 때 이미 화자나 청자가 알고 있는
주어나 목적어는 흔히 뭐 되기도 한다는 겁니까? 생략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죠? 상황 재밌죠? 철수와 영희 둘만 대화할 때 철수가 점심 먹었어? 영희는 그러면 보통 뭐라고 대답해요? 친구라면 먹었다면 응 먹었어 이렇게 답을 하죠. 단 둘밖에 없는데 철수가 영희야 너는 점심을 먹었어? 그러면 영희가 응 철수야 나는 점심을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상당히 어색하죠. 그 사람이 대화할 때는요. 그 언어 사용의 경제성이나 효율성이라는 것도 생각하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바나 아니면은 문장 내에서 반복되는 요소들은 빼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화 상황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흔히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죠? 뭐 점심 먹었어? 그러면 응 먹었어. 굳이 나는도 넣을 필요 없고요. 점심도 넣을 필요 없어요. 왜? 철수가 이미 뭐 얘기했기 때문에 점심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고 말을 하면 듣는 대상이 누군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5번에 친족어의 발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한국어에서는 매우 발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이지만 표준 언어 예절과 관련해가지고요. 호칭어, 지칭어 같은 것들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안 나와요. 이를테면 여자 입장에서 결혼했을 때, 그죠? 이를테면은 남편의 남동생을 부를 때, 그죠? 남편의 남동생이 결혼 전일 때는 도련님, 남편의 남동생이 결혼했을 때는 뭡니까? 서방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좀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시험에 잘 내지도 않고요. 그냥 가족끼리 동의만 된다면 누구 씨라고 부르거나 이름 부르는 것도 허용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그 가족 간의 호칭어, 지칭어 문제 같은 게 우리 곧 추석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매번 추석 때마다 신문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오랜만에 친지들이 모이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해서 그 가족관계도 이렇게 나 중심으로 해서 보여주고 뭐라고 부른다가 꼭 그 신문에 꼭 다루거든요. 주요 신문사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그 부르는 용어 같은 거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추석 즈음 했을 때 그 가족관계도가 꼭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는 않죠. 다만 이제 이게 우리가 옛날부터 농경 사회였었고요. 농경 사회에서는 노동력 때문에 대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많기 때문에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구별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국어의 특성으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다만 지금은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영어에서는 보통 uncle 이렇게 처리되는 대상이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삼촌, 외삼촌, 고모부, 이모부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되어 나타납니다. 그죠? 요즘 애들한테는 굳이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이런 구분도 잘 안 가르치죠. 그냥 엄마 쪽의 할아버지와 그죠? 아빠의 아버지인 아빠 쪽의 할아버지. 그래서 뭐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이런 구별도 잘 안 하고요. 저도 뭐 아이한테 그렇게 그 외친 이런 거 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르라고 통일하죠. 그죠? 통일하고. 이게 옛날에 다 그 유교적인 그 남아 중심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친외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앞부분이 쉽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한번 가보죠. 자, 국어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서방님, 도련님은 너무 깨지 않아요? 무슨 머슴입니까? 물론 이제 관습적인 거니까 뭐 그 시절에 그랬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나는 도련님 너무 깨가지고 무슨 신분사회 같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죠? 뭐 누구시 그러면 되고 나보다 나이 어리면 누구야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동의만 된다면 그죠? 동의를 안 해주진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와서 형수님 도련님이라고 부르세요. 그죠? 쪼잔한 새끼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자기 형의 그죠? 부인이 이제 자기한테 도련님이라고 안 부른다고 반항하고 그러면 그것도 되게 웃기는 거죠. 그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그죠? 그러면 계속 결혼 못하고 도련님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죠? 도련님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자, 봅시다. 1번.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그러면 조사나 어미 같은 거 덧붙여서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 뭐라고 해요? 교차가. 그러면 1번은 뭐예요? 맞잖아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값과 같이 조심해야 되죠. 음절 말에서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끝소리에
제약이라고 했던 그래서 표기는 비읍, 시옷해서 두 개로 할 수 있지만 발음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로만 발음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쉬운 게 음절 말은 받침 얘기하는 건데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된다. 이거 어떻게 발음합니까? 그죠? 값스 아니란 말이에요. 값스 이런 거 아니고요. 그죠? 갑 이렇게 발음하니까 두 개가 발음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발음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번에 담화, 이야기 중심의 언어로서 그러면 담화 그러면 대화 상황 생각하시면 되고 봤던 거네요. 대화 상황에서 주어나 목적어 같은 게 흔히 뭐 된다? 생략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맞는 거고요. 그죠? 4번에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친족어가 발달해 있다는 거 상당히 다양하게 발달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앞에서 국어와 그다음에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들 봤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가볍게 기본 개념만 잡아두시면 돼요. 출제 키워드 3부터 이제 좀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단원 애매하게 끈끈 이러니까 지금쯤 숨 좀 돌리는 시간 갖고요. 그죠? 10분 후에 다시 이어서 갈게요. 네, 좋습니다.